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잘 차려입은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표정이 굳어버렸지요. 갑작스레 찾아온 노인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기신 펜던트 속 그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빚만 남기고 가족을 버린 아버지.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잘 지냈니, 민수야?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몹시 당황스러운 상황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한마디를 뱉어냈지요. 나가주세요. 그 순간 아버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 내가 잘못했다. 나도 어떻게든 죽기 살기로 돌아오려고 했었단다. 흐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고 있는 아버지. 그런 그를 민수는 떨리는 눈빛으로 내려다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버리고 30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남자가 돌아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는지를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따뜻한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겨울, 보일러도 돌아가지 않는 차디찬 방구석으로 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차디찬 바람이 쳐들어왔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친 건 저녁밥을 막 차리던 때였지요. 우락부락한 얼굴로 달려와서는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12살 민수를 감쌌습니다. 장 사장 어딨어? 내 돈 떼먹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한 남자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고는 고래고래 소리를 쳤습니다. 민수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도무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잘 나가는 기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는 얼마 전 거액의 빚만 남긴 채 집을 떠났습니다. 한간에는 투신했다는 소문도 있었고 해외로 도망을 쳤다는 말들도 떠돌았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서 우리를 구해줄 것이라 생각했지요. 아버지가 떠난 후 며칠이 되지 않아 빚쟁이들이 몰려들었고 하루가 멀다하게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알았는지 벌떼같이 몰려와 빚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져갈 것도 털어서 나올 동전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그저 그 분노를 받아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어머니는 손을 뻗었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를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지요. 빚쟁이들의 손이 그것을 낚아채려 했지만 어머니는 놓지 않았습니다. 금덩이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뭔 쓰레기를 죽기 살기로 붙잡고 난리야? 그들이 나가고 나서야 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이리 와. 민수의 손을 잡고 그 위에 펜던트를 올려놓았지요. 이 목걸이는 절대 잃어버려선 안 돼. 우리 가족이 함께한 유일한 물건이니까. 민수는 그날 밤 펜던트 속 아버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듬직한 남성이 아이를 번쩍 안고 서 있었지요. 빚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버리고 간 그 남자가 말입니다. 한 남자가 시장 골목 끝에서 두부를 팔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사는 박 씨였지요. 그 남자는 어머니가 생선을 다듬다 손을 베면 제 손수건을 내밀었고 학교에 늦은 민수를 자전거에 태우고 다녔습니다.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하루는 퇴근길에 연탄을 지고 왔고 또 어떤 날은 말없이 쌀한 포대를 문 앞에 놓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저녁 이제 그만 나랑 새 출발합시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는 대답 대신 펜던트를 어루만졌습니다. 아이 아빠는 돌아올 거예요. 박 씨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이어갔을 뿐이지요. 여전히 두부를 팔고 어머니를 위해 간식을 챙기고 민수의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었습니다. 세월은 어머니의 손등을 거칠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존재도 조금씩 잊혀져 갔지요. 하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주인공 없는 생일날만큼은 챙겨왔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생선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손으로 어머니는 민수의 교복을 다렸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을 나가야 했습니다. 민수가 법대에 들어가던 날 아들 앞에서 딱 한 번 눈물을 보였지요.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세상이 개벽이라도 일어날 줄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건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가난 말기였고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하늘도 야속하시지. 이제서야 마음 편히 발 뻗고 살아갈 날이 온 줄 알았건만 두 모자에게는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나 봅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밤을 지샜습니다. 마지막 날 새벽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목에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돼.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먼저 떠나는 자신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인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를 아버지라는 존재를 탓하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과 핏줄까지 버린 남자 때문에 30년 가까이를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생고생을 다했는데도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 그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민수는 도무지 어머니의 유언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서울 마포의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로 개인회생을 돕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었지요. 누군가의 억울함을 이해하는 데는 법조문보다 경험이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법입니다. 민수에게 그 경험은 누구보다 깊고 오래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을 때였습니다. 변호사님, 손님이 오셨는데요. 예약은 없으신데 꼭 뵈어야겠다고 하시네요. 문이 열리자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지만 얼굴에는 여유가 흐릅니다.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가 걸려 있고 벗어든 코트 자락이 고급스럽게 출렁입니다. 분명 세월의 흔적이 깊게 배어 있는 얼굴이었지만 민수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바로 펜던트 사진 속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젊은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잘 지냈니? 민수야. 30년입니다. 무려 30년 만에 죽은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때는 기억이라도 잃어서 못 찾아올 거라고 기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을 버리는 비정한 인간은 아니길 바랬으니까요. 차라리 어디 한 군데라도 이상하거나 거짓골로 나타났다면 그렇게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장을 바라봤습니다. 손님 돌아가신다고 안내해드리세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버리고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나가주세요.
민수는 다시 서류를 펼치고 태어난 척 일을 보려 했지만 떨리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흐느끼는 목소리를 하며 아버지가 바닥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머리를 깊이 숙인 채로 울먹였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너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믿지 못하겠지만 나도 돌아오려고 죽기 살기로 발버둥쳤단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민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주저앉은 초라한 노인을 내려다보았지요. 이 순간 민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오랫동안 뒤엉켜 있어서 어느 쪽이 더 큰지 민수 자신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아버지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일어나세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던 날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 앞에서 모든 것이 함께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것도 맞았습니다. 물길에 몸을 던졌지만 질긴 목숨이 그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다더군요. 정신을 차린 곳은 응급실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다시 나타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베트남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시니? 죽다 살아난 이야기를 하느라 이제서야 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저 남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민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백의 머리칼 아래로 두 눈이 붉어지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소리 없는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모습만큼은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자식을 버린 한 남자의 후회가 흐느끼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그토록 기다리던 믿었던 그 남자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일부러 그 만남을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용서한 것도 불쌍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이었지요. 누구도 원망해서는 안 돼.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놓지 못한 그 말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고생한 어머니에게 살아있는 자식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얼마 뒤 아버지는 생각지도 못한 선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열쇠를 받았고 서초동 로펌 사무실을 개원하게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축하 인사가 끊이질 않았지요. 민수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앞에서만큼은 웃어 보이려 했지요.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도 늘려갔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사무실로 돌아와 조용히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행동 하나하나, 대화 녹음 모두를 기록해 놓은 증거였습니다. 한참을 읽어 내려가다 이상한 촉이 발동했습니다. 완벽해도 너무 완벽했던 것이지요. 다리 위에서 투신 시도, 기적적인 생존, 베트남 도착 후 무일푼에서 시작한 건설업 성공, 그리고 아들을 찾아 귀환.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승전결이 지나치게 깔끔합니다.
변호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적당한 진실 속에 거짓을 교묘히 섞어 놓으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매끄러운 사건이 완성된다는 것을요. 결연한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한 의뢰를 맡겼지요. 자신의 아버지이자 베트남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금이환영한 스티브 장이라는 인물. 뭔가 꺼림칙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의 감춰진 그림자의 실체를 말입니다. 보름이 지나고 결과가 왔습니다. 민수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커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앉아 조심스럽게 두툼한 봉투를 열어보았지요. 서류와 함께 여러 장의 사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류를 먼저 집었습니다. 첫 줄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스티브 장, 본명 장덕배. 투신 사건은 없었고 브로커를 통해 베트남행 선박에 올랐습니다. 계획된 도주였습니다. 민수는 잠시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베트남으로 넘어간 직후 장덕배는 호치민의 한 건설 재벌 가문에 접근했습니다. 이혼하고 자식이 둘 딸린 그 집 딸과 혼인했습니다. 처가의 자본을 발판 삼아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빠른 속도로 성공을 일궈나갔지요. 어머니가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며 수모를 당하는 그 순간에 이 남자는 베트남 재벌 집 사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장에서 비린내나는 생선을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그 시절에 별장에서 파티를 열고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한 남자를 믿어왔던 어머니의 순정이 이렇게 되돌아온 것이지요. 꽉 쥔 종이가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요? 생때 같은 가족들을 지옥 불구덩이에 남겨놓고 도망친 남자, 다시 돌아온 그 남자가 흘린 눈물은 악어의 눈물이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읽는 순간 민수는 충격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최근 스티브 장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기 시작했다고 현지 증언들이 이어졌지요. 처음에는 단순 검진으로 알았는데 결국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조건 자체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었기도 했지요. 치료를 위해서는 골수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공여자는 바로 혈육이었던 것이지요. 민수는 천천히 서류를 덮었습니다. 깊이 몰아내시는 숨소리가 적막한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 안에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채워질 수 없는 허탈함까지, 목구멍까지 넘쳐오르는 것을 겨우겨우 눌러 담았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위해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하루 2시간만 자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얼굴로 나타나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돌아온 건 아들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뒤늦게 후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골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30년 전 버려둔 아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유일한 사냥감이 된 것이지요. 서랍을 열어 증거가 담긴 봉투를 넣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라는 인간이 속죄의 대가로 지불한 로펌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이 슬프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아버지라는 인간과 식사 약속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다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디찬 펜던트가 잠깐 빛을 발했지요. 어머니가 30년을 소중히 간직해온 그것이 이제는 그저 목줄처럼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강남의 한 호텔 레스토랑에 부자가 마주보며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도심의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귀빈석이었지요. 아버지는 와인을 주문하고 메뉴판을 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갈 즈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말이 없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니? 그는 조금은 울먹이는 목소리를 내며 자신이 혈액암이라고 했습니다. 치료를 받으려면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가장 적합한 공여자는 혈육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제법 간절한 표정을 지어가며 이 세상 오로지 하나뿐인 혈육을 향해 애원을 했습니다. 이제 남은 생을 너라 함께 보내고 싶구나. 평생 못해준 것들은 이제라도 다 갚아가고 싶은 게 내 진심이야. 다만 이 아버지가 이곳까지 달려오느라 몸이 이렇게 망가지고 말았구나. 그는 골수만 준다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물려주겠다면서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다오. 여러분, 이 순간 민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물론 민수도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달콤해 보이는 사탕 발림도 결국은 독약을 묻힌 함정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과 어머니를 버린 사람을 위해서 골수를 내어주어야 할까요? 아무리 미워도 세상에 오직 하나 남은 피로 이어진 혈육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성의 의미로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데 거절할 수가 있을까요? 그 순간 놀랍게도 민수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지요. 2주 후 수술날 아침,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차갑고 환한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의사들이 움직이고 기계 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아버지는 민수의 손목을 꼭 붙잡았지요. 고맙구나 아들아.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걱정 마세요. 금방 끝날 거예요. 이윽고 마취가 시작됐고 아버지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아버지의 귀 가까이로 입을 가져갔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참 행복해 보이더군요. 아버지의 눈꺼풀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 빚쟁이한테 머리채를 잡혀가면서도 당신 사진 하나만큼은 끝까지 품에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풀려버린 손가락을 어떻게든 움직이려 애를 썼습니다. 30년입니다. 당신이 버린 시간이, 그리고 망가져버린 가족이라는 허울이요. 민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수술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닫혀버린 문과 함께 아버지의 눈꺼풀도 완전히 내려앉아 버렸지요. 홀로 수술실에 남겨져 잠이 든 그는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아마 살아오면서 가장 끔찍한 악몽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다른 공여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혈육이었던 민수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공허뿐이었지요. 의사들은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은 채 한 남자가 초라하게 병실 침대에 홀로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30년 전 버려두고 온 여자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빚쟁이들 앞에서도 고개를 꼿꼿이 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쓰러지면서도 펜던트를 두 손으로 감싸 쥐던 그 손이었습니다. 괜스레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인지 후회인지 스스로도도 확신할 수 없는 흔한 물줄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붉게 물든 단풍잎을 뒤로하고 민수는 어머니의 묘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석 앞 흙을 조금 파헤치고는 주머니에서 펜던트를 꺼내어 내려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가족들을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흙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개를 숙인 채 묘비를 쓰다듬었지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마치 어머니가 마주보고 앉아있기라도 하듯이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나타난 날 악어의 눈물로 거짓 사죄를 한 순간부터 갖은 선물로 자신을 회유했던 일들을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이 골수 이식을 받기 위한 파렴치한 사기극이었다는 것을요. 피로 이어졌다고 모두 가족은 아니더군요. 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법 쌀쌀한 가을바람이 등줄기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죄송해요. 결국 유언을 지키지 못했어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원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잊으라고 하셨는데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 잠시 목이 메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면 어머니께서 직접 선택하세요. 민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까지 그곳에 앉아 어머니를 위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시작을 기억하시나요? 12살 민수가 손에 쥔 것은 차디찬 펜던트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한 남자만을 믿고 그것을 목에 걸고 버텨냈습니다. 빚쟁이에게 머리채를 잡히면서도 생선 비린내 속에서도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이지요. 그런데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애타게 아내가 기다리는 동안 낯선 나라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아들이 굶주리고 물배를 채우는 동안 별장에서 파티를 열고 유흥을 즐겼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 자신의 차례가 다가옴을 알았을 때가 돼서야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 하나 때문에 30년을 버린 자식을 찾은 것이지요. 아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어느 누가 그의 선택을 욕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고 상처를 준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하물며 피를 나눈 가족이라면 더욱 그러하지요. 그저 피로 이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가족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상처를 덮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가치인 것입니다. 황혼의 강물은 삶의 깊은 곳에서 길어올린 이야기를 매주 여러분 곁에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널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